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일회용품이나 배달음식 용기 등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수출길도 막혀 곳곳에 우리가 사용한 재활용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가 부른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그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정환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황철호 국제기후환경센터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유유래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위원회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올 들어서 이 재활용 폐기물이 정말 무섭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가정에서 플라스틱 배출량이 연평균 6에서 8%씩 증가하고 있었던 추세인데 올해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먼저 이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한 배경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환 과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음식이나 택배 배달이 늘어 플라스틱이나 비닐 사용량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주 북구 경우 음식물 쓰레기는 4.4% 발생량이 감소한 반면 재활용품 발생량은 33.7%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증가 및 재활용품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밖에도 황철호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이종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쓰레기 대란 이후에 2018년 5월부터 그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제과점이라든지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 감축되는 효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점이 올해 코로나라고 맞물려서 재활용 쓰레기는 더 증가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강주시 작년하고 올해 1년 단위로 그 광역위생 매립장에 매립된 생활 쓰레기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쓰레기 양은 작년 수준이거나 조금 감소된 반면에 재활용 쓰레기는 더 많이 증가한 걸로 판단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동안 비닐용품 또 일회용품 사용들을 각자 굉장히 스스로 줄여가면서 노력을 했던 시점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중요성이 조금 어떻게 보면 희석돼 버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도 기존에는 잘 해왔던 건데 이걸 왜 해야 되지?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일회용품을 이제 써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재활용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먼저 최낙선 상임이사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우리 광주의 지금 현재 생활 쓰레기 처리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2016년도에 상무소각장이 폐쇄된 이후에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혁신도시에 들어선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지금 미뤄지면서 현재 우리 광주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지금 양가동 유생 매립장에 지금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양을 전량 지금 현재 매립하다 보니까 사용 연한이 지금 현재 30년 정도가 지금 앞당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 6월이면 현재 거가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다 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현재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제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 앞으로 폐기물 발생 관련해 가지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이제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30년이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광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 광고 봉투는 직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보면 이제 쓰레기 문제가 그 정도 심각하고, 그래서 재활용을 지금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재활용 문제는 현재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실천을 해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소각장이 폐기돼서 지금 매립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뭐 이것이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정부 정책도 직매립이 이제 곧 금지되면서 재활용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어떤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일의 활동가께서도 뭐 활동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저는 재활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원은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고 쓰레기는 쌓여가고 있는데 이걸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또 자원도 아끼고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 방식 중에서 일반적으로 매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토양과 또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 이런 것도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또 쓰레기 매입률을 낮출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배출량이 줄면 또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또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활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곧 이것은 쓰레기를 줄이는 일인데 그 대안은 재활용밖에 없다. 재활용이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 쓰레기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해외라고는 어떻게 좀 다른지 해외 사례도 좀 궁금한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해외에서는 이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해서 또 생활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일의 활동가께서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또 플라스틱 용기에 라벨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본드를 붙여서 그거를 라벨을 떼는 것들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전면 생산 단계부터 금지해서 손으로 이렇게 쉽게 뗄 수 있도록 그래서 디자인에서부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또 다르게 유색 페트병 같은 경우는 아예 재활용이 아니라 정량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로 처리가 되게 돼서 지역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이거 또 여러 나라 해외 사례를 보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쓰레기 전체 쓰레기 중에서 47%가 재활용률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50% 정도는 지역 난방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1% 정도만 쓰레기가 매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생활 속에서 재활용률이 이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보다는 그 판테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음료수를 살 때 음료수 값하고 함께 판트 그러니까 그 용기에 대한 것들을 선불로 이미 돈을 지불을 해서 나중에 이 용기를 판매하게 되면 이렇게 돈으로 환급받는 이런 제도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어서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나도 재활용 많이 하는데 우리도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재활용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재활용이 된 것들이 47%면 꽤 높네요. 뭐 잠시 후에 뭐 그런 얘기들을 또 하겠습니다만 이런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인데 자, 뭐 이어서 최낙선 상임이사께서도 좀 더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각국 나라마다 좀 처리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만 분리하는 나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재활용 용도별로 분리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을 하는 데가 이제 독일입니다. 그래서 네. 독일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용기 포장 폐기령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 가지고 생산하는 사람 그다음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얘기 나온 것 같이 또 이제 일회용품 음식 용기에 대해 강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소비자가 음료를 구입할 때에 보증금을 용기마다 지불하고 그걸 다시 소매점에 용기를 반납하며 보증금을 다시 환불을 받는 제도. 그래서 아마 이 제도를 우리나라도 좀 곧 시행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제도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좀 억제하는 방안으로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각국의 어떤 사례들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좀 반영할 것들은 반영해서 좀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재활용률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들도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일회용품이라고 하지만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품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만큼 재활용도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는데 하지만 비닐이라든지 이 플라스틱 사용, 재활용은 코로나19 이후 확산 이후에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감소가 혹시 미치는 영향 중에 또 뭐 유가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이종환 과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소비 문화는 급속히 확산됐고 그리고 비닐과 이제 플라스틱 발생량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9% 그리고 4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는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판매 단가 하락입니다. 폐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되는 페트 가격이 작년 그 평균 대비 29.8%가 하락했고 PE는 14.7%, PP는 8%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가 공공 비축과 수입 제한, 수출 확대 등 재생 원료 적자 방지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 원료 판매량은 조금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 판매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업계의 수익성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황철호 연구원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페트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60% 정도를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을 했었고요. 네. 뭐 PP나 뭐 폴리프로필렌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수출을 했었는데 가장 뭐 지금 유가 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이러한 플라스틱이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거고요. 석유화학 제품은 석유로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유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재활용을 해서 다시 만드는 것 비용보다 그냥 만든 비용이 오히려 더 싸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그 한국에서 이런 아시아에서 수입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만들기가 수월하는 그 경제적인 논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하락하고 플라스틱 가격 연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이 더 만들기 쉬워진다라는 점에서 또 그만큼 사용하는 횟수도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낙선 상임이사께서도 혹시 뭐 이제 해외와 같이 뭐 이런 그 유가 폭락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 수요가 급감하는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그 아마 이제 저희 나라 플라스틱 폐기물이 아마 중국으로 지금 90% 이상을 이제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 물량들이 이제 동남아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태국 쪽으로 갔던 물량들이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폐쓰레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막으니까 이 쓰레기들이 갈 곳을 잃어서 지금 뭐 배에 지금 실려져 있다든지 우리 국내에 이제 군데군데 이제 문제를 좀 발생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재활용 감소 그 추세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느는데 이게 이제 민간 처리 업체들이 이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민간 업체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활용 감소가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측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낙선 상임이사께서도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금방 얘기 드린 것 같이 이제 이게 유가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지금 얘기된 게 이제 공공 책임 수거제로 전환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거 단가 연동제를 제도화해서 좀 수거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지자체가 계약의 주체가 돼서 공공 수거 책임제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가 중간에서 좀 이게 좀 불안정한 상황을 좀 안정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간 업체한테 부담을 주기보다는 지자체가 좀 이런 것들을 나눠서 부담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처리 업체들이 이렇게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정원 과장께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가 공공 서비스지만은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동주택의 재활용물 처리는 민간 업체에서 이제 맡아왔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재활용 처리가 돈이 안 되면 수거를 기피하거나 기피품, 예를 들면 비닐, 잡병, 스티로폼,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대해서는 품목별로 세대당 처리 수수를 이제 전에는 돈을 줬다가 지금은 세대당 처리 수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 처리 업체들은 영세한 데다가 기술력이 떨어져서 품질 경쟁력이 너무 낮고 재생원료 소요도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면 폐기물 처리를 이제 기피하게 됩니다. 2018년도 앞서서 그 재활용 수거 대란이 발생한 것도 수년간 전 세계에 재활용 쓰레기를 최대로 수입했던 그 중국에서 수입 제한을 함에 따라서 품질 좋은 그 유럽 등 재생 원료들이 국내로 이제 역수입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국내 업체들은 선별된 재활용품 판로가 막히면서 처리 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피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영세한 민간 업체들의 이제 판로가 막히면서 특히나 이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어떤 기피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환경부가 진행하는 유해 폐기물 처리 대집행 사업이 정부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유해 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의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요, 63.5% 정도고요. 세부 사업 중에 하나인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은 집행률이 59.9%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 예산 비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이정환 과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앞서 이제 최낙선 상임이사님도 그 강주 폐기 문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쓰레기를 이제 수거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처리할 데가 없으면서 쓰레기사를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사례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에 모든 불법 폐기물 처리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린 이후에 정부에서는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불법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160만 톤에 달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 총액 1261억이 소모되었으나 아직도 이제 31만 톤을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언론에 보도되었던 경상북도 우성군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 단가는 총 19만 톤의 쓰레기를 약 78% 처리하였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277억입니다. 이를 위한 톤당 처리 단가는 재활용 13만 7천 원, 소각 19만 원, 매립 5만 4천 원이 들었는데요. 이 비용은 전국에서 처리할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데만 드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최낙선 상임이사께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더딘 이유가 폐기물 발생 원인자가 좀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그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서 아마 더디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불법 폐기물에 책임 소재가 있는 분이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 차량이 진입할 때 방해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빈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이런 불법 폐기물에 대한 원인자, 이게 어쨌든 간에 정부가 처리한 이후에 행정 대집행에 관련해서는 지자체라든지 검찰, 경찰들이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방해가 되는 어떤 요인들도 파악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면서 이 정책이 조금 더 불법 폐기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재활용품 분리 수거율 세계 수익권 안에는 들지만 재활용률은 아주 낮다라는 점을 앞에서 잠깐 이제 언급은 해주셨지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품 분리 수거율과 재활용
재활용률이라고 하겠죠.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유일의 활동가께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62% 수준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독일 다음으로 명목상으로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재활용률이. 근데 실제로는 62%가 다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62%라고 하는 데이터는 그냥 각 가정에서 이렇게 분리 배출한 양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재활용률이 명목상 높아지려면 이런 게 재활용률이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선별장에서 선별돼서 재활용이 되는 실질량은 65%가 아니고 30-40%의 수준이고 또 실제로 활용률은 25% 내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분리수거율이군요. 62%는. 그리고 이 분리수거된 것을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따졌을 때는 뭐 25%까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낮네요. 자, 이정환 과장께서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예. 저기 세계 수익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일일 약 43만 톤입니다. 이 중 매립이 7.3%, 소각이 5.6%, 그리고 재활용이 87.2%입니다. 네, 여기서 재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건설 폐기물이 98%, 사업장 생활계가 81% 재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 통계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보다는 분리수거율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마다 약 1,000만 톤의 가량 쏟아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실제 재활용되는 것은 3분의 1뿐이라고 하거든요. 네, 분리수거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더라도 현행 기술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은 전체의 50%에 불과합니다. 이는 플라스틱 재질이 2가지 이상 또는 다른 재질과 접합된 합성 수질을 복합 재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활용이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복합 재질 플라스틱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종이라든지 플라스틱 정말 열심히 분리수거 잘하고 있는데 가능한 상태가 어떤 상태, 재활용이 이제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못된 분리배출로 폐기율이 좀 증가하는 추세라면 오히려 이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좀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최낙선 상임이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분리수거는 참 잘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분리수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플라스틱이나 비닐류, 종이류 이런 부분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그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분리수거하기 전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그다음에 이물질을 헹구어 배출한다든지 그다음에 나베를 좀 제거해서 배출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실천해 줘야지만이 그 재활용률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이 배출한 지금 재활용품들이 제대로 그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양이 잔재물로 나와서 그게 5개 구가 지금 현재 잔재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을 현재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만 더 배출하는 데서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면 이런 많은 비용들을 절감하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활용돼서 이물질이 남아 있으면 이 잔재물을 또 제거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아마 광주시 전체적으로 아마 40억 이상이라고 하는 돈이 민간업체에 지금 위탁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물질을 일단 없애고 뭐 씻었다면 이제 말려서 육안으로도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황철호 연구원께서도 이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시민들이 대부분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은 그게 이제 과거에 너무 물질별로만 분리수거에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한 거에 이제 좀 기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라면, 컵라면, 용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순환 자원을 하기 위한 원료로 재사용이 되려면 가장 깨끗한 상태가 돼야 되고요. 여기에 무슨 이물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물질이라든지 약간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재활용 자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재료별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컵라면을 드시고 난 그 묻어있는 컵라면 용기는 재활용품이 아니고 일반 종량제에 버리셔야 맞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제대로 된 홍보라든지 교육 인식이라든지 이게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질별이 아니라 그 상태별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품의 이 상태가 재활용이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의 판단이 먼저 들어와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성상 자체도 지금 한 40% 이상이 종이하고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잘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재활용 여부를 잘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유리병, 스티로폼, 비닐, 플라스틱 이렇게 그 용기 물질 별로 그동안은 너무나 잘 딱딱 처리를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상태가 이제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재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특히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까지 뭐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두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우리 지역은 그렇다면 이 재활용 쓰레기 문제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 지역으로 좀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분리배출이라는 말씀 앞에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는지 좀 이해를 한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정환 과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이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해서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은 민간 처리업체, 수립만업체들이 수거해 가고, 그리고 단독주택과 상가, 그리고 공동주택 세대가 작은 것은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면 그 각 부청 대행회사에서 산업형 수입문화업체가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운반합니다. 그리고 선별장에서는 각 품목별로 선별한 후 압축해서 캔과 종이, 유리병, 플라스틱, 스티로폼으로 구분해가지고 재활용 중간 가공업체의 원자재로 이제 공급되고,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비닐류 이 자체는 고용연료로 만드는 그 처리업체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고 발생되는 잔재물이 약 40에서 50% 되는데요. 이것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선별하는 작업을 그러니까 거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자, 황철호 연구원께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분리배출하게 되면 공공수거를 거쳐서 그리고 선별 작업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협작물 같은 최종 거는 매립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민간 위탁의 이 전 과정이 민간에 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재활용 정책에서 공공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수거 이후에 선별까지도 공공의 역할이나 책임이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정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민간에 의존되어 있는 의존도를 좀 낮춰서 이제 공공이 같이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비중을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앞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유일의 활동가께서도 이 쓰레기 처리 과정, 특히 재활용 처리 과정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 같은 경우는 우리 우유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수거하고 선별하고 처리 단계에서 비닐을 분리해서 약품을 투여해서 비닐을 분리한 다음에 잉크나 인쇄 등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한 다음에 또 화장지로도 재탄생이 된다고 해요. 네. 종이류는.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경우는 색상별로 분류가 되어져서 또 잘게 부수고 세척하고 탈수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은 또 솜이나 또 유니폼
축구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이라든지 또 건축 단열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이 재활용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재활용만 된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어떤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라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게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면서 광주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일단 굉장히 늘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는 건지 최낙선 상임 이사께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공공 부분에 이제 현재 자료는 있고 아직 민간 부분의 자료는 아직 취합이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19의 전과 후를 현재 비교한 자료를 보면 플라스틱류는 37.4% 정도 증가했고 비닐류 같은 경우는 2.8%, 종이류 같은 경우는 23.8%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15.8% 정도가 지금 현재 증가된 상태라고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15.8%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증가된 상황이다. 라는 어떤 통계. 이건 이제 민간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합치면 그러면 더 늘 수 있겠다는 그러죠. 얘기예요. 네. 네, 이정원 과장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통계 말씀하신 15.8% 강주시 전체에서는 그리고 또 북구에서는 33.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 민간 부분에 빠졌는데 민간에 4개 강주시에는 4개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쌓이는 게 일일 보관 용량을 훨씬 더 초과하는 양이 그만큼 쌓여가지고 민간 처리업체는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네, 그렇군요. 전년 대비해서 이제 뭐 확연하게 증가한 추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 수치도 민간 부분과 함께 합쳐서 이런 것들도 좀 정보로 제공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광주광역시가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오는 12월 25일부터 그리고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황철호 연구원께서. 네, 그 광주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관한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요.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부터 공동주택에 적용이 되고 단독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주 골자는 투명 페트병의 분리 배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투명 페트병이라고 불려지는 거는 이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는 이러한 물질인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섬유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휴대폰 뭐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플라스틱 제품에 다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래서 회수 가능한 자원 중에서 특별하게 이러한 것들은 22만 톤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이 제품을 다시 재활용을 했었는데 국내에서 발생되는 이제 페트병을 가지고 재이용을 하겠다는 관점에서 지금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지금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정원 과장께서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앞서 황철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초 유가 하락과 코로나19 영향으로 폐페트 및 재생연료 국내 적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2만 톤의 폐페트를 수입하여 국내 재활용 수거 체계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원인이 되었으며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의 필요성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는데요. 투명한 유색 음료 페트병과 유색 음료 페트병을 이제 구분하여 별도 이제 배출하도록 이제 하였습니다. 이는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이제 고품질 투명 음료 페트병은 배출하는 것은 이게 품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은 화장품 용기나 등산복 등 의료로 이제 재탄생되거든요. 예, 투명 페트병은 그래서 품질이 좋은 것과 유색 페트병과 구분 배출하는 것이 원료의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이죠. 네.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냥 페트병이라면 같이 그냥 같이 예. 예, 분리 배출이 됐는데 이게 투명한 것과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좀 분리해서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는 차원의 개정안인데요. 재활용 쓰레기는 그래서 분리 배출이 가능한 것과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 우리가 앞서서 뭐 알려주셨지만 혹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특히 시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선 상임이사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앞서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그 네 가지 다 구호가 있습니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제 분리수거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물질이 없도록 용기 안에 깨끗하게 비운다. 그다음에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헹구어서 배출한다. 그다음에 라벨 등을 좀 제거해서 배출한다. 그다음에 서로 섞지 않고 종류별로 분리한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금방 우리 이장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광주시가 지금 그 하려고 하는 이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네. 이제 페트병을 재활용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유팩을 깨끗하게 씻어서 지금 배출하는 이 사업을 좀 중점 사업으로 이제 현재 광주시가 지금 실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제 배출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쉬운 부분부터서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막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재활용 분리 배출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슬기로운 페트병, 종이팩부터 일단 제대로 한번 분리해 보자라는 정책이네요. 이 밖에도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유일의 활동가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종이류라고 하면 모든 종이류는 재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류에는 코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생일 케이크 같은 상자에도 그거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라면 용기라든지 일회용 컵이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용기, 팝콘 용기 이런 것들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이류에서도. 그리고 코팅된 종이 중에서 유일하게 재활용이 되는 것이 우유팩인데요. 우유팩을 신문지나 박스에 섞어서 함께 버리게 되면 이것 또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유팩만 따로 모으는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우유팩만 따로 버려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그 같은 종이여도 코팅이 돼 있으면 또 재활용이 안 되는구나라고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알고 그다음에 그 행동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일례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긴 하지만 페트병의 라벨지를 떼세요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뭐 떼세요라는 말 하나로 뭐 캠페인 같은 것도 하던데 다양한 캠페인들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씩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아이디어들이 제안된 게 있을까요? 혹시 네. 예, 네. 그 지금 이제 광주에 이제 자원순환협의체라고 하는 이제 행정하고 민간단체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이제 협의체에서 시민 실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고장나는 우산을 수거해서 그걸 다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공유로 관공서에 배치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쳐서 사용할 수 없는 우산은 그걸 분리해서 천은 다른 뭐 이쁜 뭐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시장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커피 전문점이 많다 보니까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좀 많이 배출되는데 그걸 지금 따로 모아서 이제 퇴비로 활용하는 운동도 지금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함께 하면서 시민들이 동참해서 행동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의 차원의 정책들도 좀 다양하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가전을 이제 버릴 때 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되는 품목이기도 하고 또 수거할 때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품목이기도 한데 업체나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좀 팁도 주시죠. 이정원 과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생산자 책임자 처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을 배출하는 그 제조사에서는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형 폐기물 가전 제품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자 1599-0903을 연락하시면 무료의 수거에 갑니다. 이것은 무료의 수거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구입할 때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소비자가 이미 제품 가격에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료에 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요. 기타 가구류나 생활용품, 이불,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물건들은 각 구청 대행에서 대행하고 있는 대행 폐기물 처리 업체에 전화 접수하거나 스마트폰 앱 여기로 접수하시면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황철호 연구원께서도 뭐 덧붙여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쓰레기의 그 처리의 주체는 개인이거든요. 배출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 그 개인이 이제 처분이라든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거고, 공공이 대행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이런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전화 한 통하면 온라인으로 한 통하면 할 수 있는 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소비자께서 이 그 배출할 때도 그 쓰레기의 최종 책임이 본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불법 쓰레기 투기도 또 대응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법 쓰레기 투기를 억제하고 이런 거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는 그 시민 의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 특히 이제 그걸 이용한 사람의 주체가 결국 쓰레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와닿습니다. 요즘은 또 젊은 그래도 굉장히 의식 있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되도록이면 중고로 이렇게 다들 팔아보고자 하는 그래 중고 거래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혹시 보시는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그 제품을 재이용하고 재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옛날에는 뭐 리사이클이라고 했지만 이제 업사이클 관련돼서 새로 활용하고 새로 이용하는 이제 문화 조성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서는 이제 뭐 재활용 센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약간 나오셨는데 뭐 시흥 같은 데는 뭐 이아리백 해서 자원을 재순환하고 재활용하고 그거는 쓰레기를 가지고 놀고 그거를 뭔가의 뭐 고부가 물질로 만들어내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강주시도 뭐 그런 관점에서 재활용 센터라든지 이런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뭐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기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재활용품 쓰레기가 아니라 돈이 될 수 있고 이게 뭔가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걸으면서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는 그래서 그 포인트 제도 같은 걸 이용하는 그런 것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네, 그런 정책적인 어떤 시행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펼쳐져야 한다. 연장선상에서 뭐 재활용 쓰레기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재활용 폐기물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최낙선 상임이사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자원재활용법의 개정안의 핵심은 그 일회용 컵이라든지 빈 용기 보증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주류라든지 음료수, 무료 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에 기존 재활용법의 15조 8조의 빈 용기도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일회용품에 대해서 이제 보증금을 매긴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 개정 법률안이 2년 뒤인 2022년 6월부터 이제 시행한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2년 뒤부터 이제 시행한다는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만.
좀 더 그러니까 네. 빨리 시행을 해야 그러죠. 된다라는 점에서. 시행을 좀 앞당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2년 뒤에 미뤄졌다는 점. 그렇군요. 네. 자, 이정환 과장께서도 이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냥 금년 7월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재활용 시장이 이 영세 업체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 시작 가격 변동이 매우 민감한 구조인데 이를 완충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링과 시장 변동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활용 시장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 운영을 폐기물 관리 전문 그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재활용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그 수급 불안성 그리고 민간 업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네, 관리 기관의 부재를 좀 이제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는. 예. 네. 그밖에도 혹시 이 자원 재활용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씩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황철희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자원순환 기본법 이후에 이제 자원재활용법에서 자원순환 관련된 법령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 자원재활용법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 자원순환이라든지 재활용 수거하는 시장 그리고 그런 재활용이 유통되는 시장을 약간 안정화를 시키고 이제 뭔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러한 법적인 그 구조일 거고요. 그리고 네. 그 앞에 이제 자원순환 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라든지 뭐 국가 단위에서 이제 핵심적인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법안인데 뭐 이러한 법들이 그러니까 가리키고 있는 거는 이러한 재활용 시장의 안정성을 플러스해서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해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자원순환 쓰레기를 지역에서 처리하고 지역에서 환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주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듯이 지역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는 지역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그 근거가 되는 이제 법이 어떻게 보면 개정안으로 발의된 건데요. 재활용 쓰레기 배출부터 처리까지 정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주시가 내놓고 있는 지금 이 재활용 쓰레기 관련 종합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의 활동가께서 먼저 좀 알려주시죠. 광주시가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 종합 대책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야하고 이제 생활용 쓰레기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활용 쓰레기 부분에서 추진 방안을 4가지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원룸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을 6개 설치해서 시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나 공공주택 등의 사물 인터넷을 기반한 종이팩 무인 수거함 80대, 그다음에 2024년까지 설치 계획을 하고 있고 수집 운반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과 장비를 매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관리 강화 체계를 하기 위해서 생활자원 해소센터에 2곳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과대포장과 일회용 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학생, 시민 대상, 그다음에 홍보 및 교육 사업을 확대해서 현장 점거까지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종합 대책은 아니지만 조금 덧붙이자고 한다라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페트병, 그다음에 캔, 우유팩 모으기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광주가 이렇게 종합 대책을 대놓아서 정말 참 다행인데 지금 현재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북구 지역에서 상무지구까지 가서 그 무인 회수기에 이렇게 넣는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연을 살리고 보호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도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웠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광주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내세워서 이런 무인 회수기들이 마트라든지 곳곳에 이렇게 세워진다고 한다라면 우리가 또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또 시민들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회수에 그러니까 접근성이 그동안 좀 떨어졌는데 네네. 곳곳에 이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무인 회수기를 좀 비치함으로써 이런 접근성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신다 그래서 이 교육의 필요성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분리배출하는 것. 네네. 네. 우리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전부터 이제 환경에 관심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되도 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중요성들이 여겨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해보면서 가장 피부에 와닿았던 거는 우리 기성세대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게 당연한 거고 생활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마스크를 쓰는 것들이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들을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들은 아이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변한다라는 네. 거죠. 이 학부모님들이 하나둘 변화함으로 인해서 그게 나비 효과처럼 그 지역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저희 학부모님들이 변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매월 월요일은 자원순환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네. 아이들이 그 길거리에 있는 프랑카드를 재활용해서 수거한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네. 그거 가지고 매일 등원할 때 오고 있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이렇게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네. 그 어른들이 모이면 이제 술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런 병을 한 50개 정도를 모아가지고 아빠가 출근길에 아이랑 같이 가지고 왔더라고. 이걸 꼭 유치원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네. 아이들의 작은 움직임이 어른들의 의식을 바꾸고 또 생활 문화를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네, 몸에 잘 밴 아이들의 그 교육을 통한 습관이 좋은 영향력을 또 미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종합대책의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어필해 주셨고요. 최락산 상임 이사께서도 이 재활용 쓰레기 관련 종합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아마 정부 정책 방향과 뭐 광주시 방향과는 아무튼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부 정책이 앞으로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 뭐 일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 감축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이제 발생 단계 같은 경우는 생산 단계부터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다든지 그다음에 유통 포장재를 감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재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배출 수거 단계에서는 분리배출 수거 체계 개선 그다음에 안정적인 공공수거 체계 구축 그다음에 세 번째에 이제 선별 재활용 단계 같은 경우는 선별 시설을 좀 확충해서 품질을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인 EPR 제도 개선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필요한 제도거든요. 그다음에 최종 단계 이제 처리 단계에서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것 같이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정확히 준다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직매립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환경 주민 친화형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중앙 정부의 아마 계획들이 광주시도 아마 여기에 맞춰서 종합 대책을 세워서 진행될 것으로 좀 현재 생각됩니다. 네. 뭐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아까 중고로 다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 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려면 특히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황철호 연구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쓰레기 재활용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최종 처리를 뭘로 할 거냐에 따라서 앞에 정책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쓰레기의 마지막의 단계를 뭘로 할 거냐에 따라서 전 단계들은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그거는 오늘은 자원순환 쪽이니까 그거를 이제 벗어나서 자원순환 쪽으로만 보면요. 그 공공에서 선별해서 그 선별장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중에 한 40%는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공공이 수거하는 비율도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했을 때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 자체가 지금 뭐
각 구마다 이제 있긴 있지만 그게 이제 공공 처리 시설로 좀 더 현대화된 시설로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 현대화된 시설로 있어야 되냐면 지금까지 뭐 이러한 선별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님비 현상이라든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런 선별 시설 설치조차도 어려운 여건인데 이러한 주민들과 시민들이 일단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줘야 되고 그 선별장 자체도 현대화 사업을 좀 추진을 해서요. 그래서 보다 깨끗하고 보다 투명하게 그 처리될 수 있는 선별 시설이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EPR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재활용하고 이어지려면 아직도 법적인 제도적인 뭐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에서 생산자 부담 원칙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거는 대개 지금 기업들이 뭐 공익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지 아직도 뭐 EPR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변화도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 특성에 따라서 분리배출하는 그런 단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별장으로 들어오기 이전 단계의 수거 체계도 이제 폐기물 재활용품 특성에 맞게 이러한 수거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운송에 관련된 부분도 뭐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좀 약간 그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산업 아까 뭐 중고 시장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재활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뭐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뭐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데는 자원순환 산업단지도 있을 정도로 자원순환 자체가 산업화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자원이고 이게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핵심은 시민들의 그 수용성과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다 만들어질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충분하게 뭐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광역시가 할 수 있는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이 있고 이걸 이행하고 실행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이러한 그 단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런 거를 뭐 해수기를 많이 깔고 뭐 수거 공간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건데 네.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뭐 우선순위를 쓰레기 쪽에 좀 많이 투입이 돼야지 이러한 정책들이 다 실현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일 것 같습니다. 네. 시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기피 시설이 아니라 현대화된 어떤 선별 시설, 그리고 이걸 뭐 복지와 좀 더 연계해서 그 시민들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원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정환 과장께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기 이제 아까 그 최낙선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 그 계획을 금년 9월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에서는 2025년까지 매립이 되고 이후에는 이제 소각이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강주시 입장에서도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설령 종량의 봉투에 배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각을 하고 소각 잔재물만 이제 매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강주 입장에서는 SRF 처리 시설이 나주 열병합 시설과 연결되면서 미가동됨에 따라 이제 매립장 수명이 이제 단축되니까 우리 강주시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그 소각이라든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이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활동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oT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고 요즘 최근에 이제 뭐 거리를 자주 보고 다니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나 그런 걸 느끼시겠어요. 근데 그것은 강주시에서 한 1,500명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동네 청결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면도로라든지 취약지 이 부분들을 그분들이 청소를 하니까 상당히 이제 깨끗해지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까 SRF 처리시설 가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소각 이 부분을 강주시에서 검토를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그 재활용품의 공공 안정적인 공공 처리 이 부분을 광역 자원회수센터 이 부분이
저 광주시하고 5개구가 참 그 광역 재활용 선별 시설의 안정적인 처리 그걸 위해서 광역자원해수센터를 같이 고민해서 지금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 쓰레기, 특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그 마트만 가도 그 쓰이고 있는 다양한 용기, 또 비닐 제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포장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또 애초에 이런 것들을 좀 재활용 가능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비닐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의 좀 관점에서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낙선 상임이사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광주시의 유생 매립장에 가서 보시면 50% 아마 5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비닐 종류가 매립되고 있는 게. 그래서 비닐 사용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게 이제 가대 포장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평가나 신고제 도입을 이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좀 시행을 해야지 만약 가대 포장의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했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에 대한 좀 확대. 그래서 품목을 좀 더 늘려야 되고 좀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민간 진영에서도 현재 지금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비닐 사용을 좀 하지 말자라고 하는 캠페인부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비닐 사용에 우리가 이제 쉽게 길들여져 보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뭐 시장 바구니 갖고 다니기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번 쓰고 난 종이봉투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워낙에 우리가 쉬운 방법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제도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제도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EPR 제도를 좀 강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좀 더 책임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장바구니제도 뭐 보증금을 통해서 이제 그 교환하면 보증금을 주는 그 종이 바구니를 뭐 기업 마트에서 뭐 요즘에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편의점 1인 가구가 늘면서 편의점에서 비닐 사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기업과 편의점들이 좀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황철희 연구원께서도 뭐 기업의 이런 정책들에 대한 어떤 말씀 한번 해주시죠. 방금 말씀 주신 게 그 소비자는 그 포장재를 선택할 수 없다고 그렇죠. 말씀 주셨는데 네. 대신 생산자는 소비자의 그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비자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뭔가의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지금에서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택배 같은 거에 대해서 포장재 포장 기준을 지금 신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장 기준 위반 시에 이제 개선 의무라든지 이러한 이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과대 포장 같은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하거나 뭐 뭔가의 그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이제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더 먼저 이행이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가장 큰 게 택배라든지 뭐 음식 배달 일회용품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 과거에 저희가 이제 무슨 어디 음식점에서 뭔가를 시키면 다회 용기로 와서 그걸 다시 수거해 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달 전문 업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깨지고 전부 일회용품만 오는데 이렇게 다회용품이 뭔가 오고 다시 갈 수 있는 체계라든지 해서 포장재는 회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디어만 조금만 더 논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을 배달하듯이 음식을 배달했던 플라스틱을 다시 수거해가는 뭔가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배달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용기를 수거해 가는 것. 예, 그걸 또 어떤 민간 업체가 담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소비자와 생산자, 물론 생산자의 책임은 분명 있겠지만 그 생산자가 그걸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다라는 어떤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밖에도 이종환 과장께서도 기업이 뭐 일회용 포장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들이 시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기 폐기물은 생산은 이제 그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생산자. 거기에는 생산자가 폐기물을 업체분을 생산할 때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그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이제 생산자 운임자 부담금 입회할 제도인데요.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 포장재에 대한 그리고 생산자의 책임을 좀 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그 장치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게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그동안 일회용품 감축 등 소비 단계 중심의 사후 관리 규제를 넘어서 생산과 유통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폐기물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품이 최초 설계 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수리 수선을 쉽게 하여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이제 최소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포장 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 포장 여부 등 사전 이제 평가 신고제 도입도 추진을 검토 중에 이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일의 활동가께서는 어떤 또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민들의 의식을 바뀔 수 있는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어릴 때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또 실천하고 또 이거를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이렇게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라면 또 시민 의식을 바꿔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이렇게 학교 현장이나 교육기관에 가보면 안전교육 부분에 있어서 7대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의무화되어 있어요. 꼭 이거를 수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환경교육도 유아교육기관이나 또 학교 현장에서 의무화해서 환경에 대한 높인 시민의식과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 어떤 이 미래 세대들이 자라게 되면 또 기업인들이 될 거고 또 하나의 국가의 책임지는 시민으로서의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또 인재 양성에 있어서 저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교육과 함께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될지에 대한 걱정, 우려가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의 역습이라는 말로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로 환경이 오염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인간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와닿는 이런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우리가 변화할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의 지원과 또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인데요. 이에 대한 마련, 그 방안에 대한 마련도 시급할 것 같습니다. 최낙선 상임이사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그 민간 진영에서도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하고도 이제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수거 방식의 체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이제 크린하우스 거점 수거 방식의 방식을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북구, 동구, 이제 광산구 저기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 방식의 크린하우스 시범 사업도 좀 진행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민간 진영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가정의 행사라든지 단체 행사할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릇을 빌려주는 시범 사업으로 그릇 대여점 이런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회용품 좀 줄여보는 운동을 같이 해보자 해서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을 좀 잘 되면 정착이 되면 이게 이제 광주시의 좀 행정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정책으로서 그래서 모든 행사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그릇을 좀 사용해서 하는 행사.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일회용품이 좀 가장 많이 좀 사용되고 있는 이제 장례식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개선점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민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범 사업을 현재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 사업 관련해서도
현재 이제 교육사 프로그램을 이제 각 구청별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어려서부터 교육할 수 있는 이들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좀 다양한 좀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광주만의 좀 특색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광주형 이제 쓰레기 대안을 좀 마련하는 이제 그런 공부 모임도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결실들이 좀 되면 광주의 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네. 같이 이제 참여로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구별로 거점 크린하우스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린피스가 그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위해서 용기 내 캠페인에서 연예인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거 유튜브로 이제 확산을 시키고, 이것에 기업들이 동참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캠페인으로 성공적인 캠페인을 시행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런 환경단체, 시민단체, 또 시민 참여, 기업 참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방안, 황철호 연구원께서도 좀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자원순환을 비롯해서 환경교육의 뭐 중요도는 날로 늘어나긴 하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환경교육 하면 학교 환경교육하고 사회 환경교육이 있을 텐데, 학교 환경교육 자체도 지금 많이 약화가 되어 있고, 사회 환경교육도 이제 여러 단체나 여러 기관에서 수립은 하는데, 이거를 뭔가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강사단 양성 이런 부분에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광주시가 지금 뭐 광역환경교육센터 같은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교육 그 기관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광역적인 환경 플랫폼을 만들어지면 이게 기초 지자체까지 내려가고, 뭐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교육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 관련된 부분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교육이고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될 건데, 지금 뭐 경기도라든지 많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뭐 정책들, 시책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마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바꿔나가는 것에 동참을 하고, 바뀌어지는 마을을 통해서 자원순환이라든지 재활용이 이런 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기가 있는데, 광주시는 아직 그 이렇다 할 뭐 자원순환 마을이라든지 그러니까 특별한 약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북구나 이런 자치구에서 어떠한 마을 하나를 모델로 좀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뭐 지자체도 들어가야 되지만 뭐 시민단체, 뭐 기업들 여러 가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히 이용된다면, 아까 커피방 얘기도 하셨는데, 카페에서 커피 찌꺼기를 버리면 그게 뭐 퇴비가 되고 아니면은 고부가 같이 어떤 제품이 되면 그게 다시 지역에서 환원될 수 있는 구조의 그러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소규모 단위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같이 다 참여가 될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제 이 가장 위에는 정부의 어떤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정환科长께서. 이 지금 그 모든 것은 그 주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클린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창고라든지 음식물 처리장, 그다음에 하중물 처리장을 견학을 하고 현장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악한 환경, 특히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그 온갖 그 음식물 찌꺼기까지도 이물질이 묻은 그 재활용품까지 다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현장에 근무하는 우리 그 선별 작업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근데 주민들은 보면 가끔 이제 선별 창고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코를 막고 그렇게 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별 라인에서 직접 그 선별하고 계시는 그 노동자들을 보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환경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한 이물질이라든지 뭔가 분리배출해야 되겠다는 실천 의식이 자동적으로 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자기가 막연히 교육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참여와 실천이 더 훨씬 더
소홀하다고 보고 그런 활동으로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그런 교육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수고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그리고 이제 그런 근무 환경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더 좋고요. 유일의 활동가께서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아까 황초로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데 조금 제가 덧붙여서 어떤 모델적인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안들을 하셨었는데, 저는 우리 광주가 모델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욕심을 부려서 그 다회용품에 대한 위생관리 그 기준과 매뉴얼을 대폭 강화해서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 예로 독일 같은 경우에 한 도시에는 그 환경 도시인데 우리 쉽게 일회용 플라스틱을 쓸 수 있는 게 커피숍이잖아요. 텀블러를 사용해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곳인데, 이런 곳에 다회용 용기를 이 컵을 사용해서 이 컵을 가지고 어느 커피숍에 가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그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느 커피숍에 가서나 이거를 컵을 반환을 했을 때 보증금을 환불받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녹아내려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정비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까 어떤 마을에서의 또 중요하지만 우리 광주에서만이라도 이런 자원순환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모델적인 학교 교육도 잘 되어지고 있고, 실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지는 모델적인 학교들을 하나 만들어서 또 선진지 견학처럼 이렇게 아까 우리 이정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모델적인 학교들이 하나 우리 광주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저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곳이 다 재활용 쓰레기가 늘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지만, 광주가 이 문제 방안 마련을 좀 선도적으로 빨리 함으로써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또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어떤 광주광역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의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정책이나 또 제도 이런 것들을 빨리 발굴해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황초로 연구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뭐 정책들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법적인 계획으로는 자원순환 기본 계획이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폐기물 발생량을 약 4.8% 정도 22년까지 감축하고, 순환 이용률을 지금 현재가 79.8%인데 83.5%까지 감축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들은 뭐 재활용 센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생활자원 해수 센터를 확충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청결 사업 같은 사업들을 이제 뭐 활용한다거나 하는 사업인데, 지금 뭐 앞에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우리 동네 청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인력이 투입되고 일자리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이 이제 접목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게 아니라 자원순환이라든지 뭐 재활용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발생부터 수거, 운반 그리고 처리까지 과정에서 이러한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 지역에서 스스로 이제 처리를 하면서 공공 일자리 형태로 뭔가를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광주 특성을 반영해서 뭐 광주역 일자리처럼 뭔가의 그런 제도적 기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해서 이런 부분에 이제 그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조례 뭐에 근거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산의 그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도시 얘기를 하셨는데 광주시가 광주시 자체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모델부터 해 나가자는 측면이었는데, 여튼 이렇게 그 주민 일자리까지 뭔가 연동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뭐 곳곳에서 벌어진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가면 전 도시의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 캠퍼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런 쓰레기 재활용품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의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는 인식 전환부터 해서 교육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스타트업 기업들 육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재활용 캠퍼스 같은 것은 뭐 빨리 광주시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런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더불어 산업 촉진까지 또 할 수 있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낙선 상임이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이제 광주만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정책이나 제도는 좀 늦습니다. 시행되는데. 그래서 우선 시민들이 참여로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저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행사 같은 것이 많이 줄었긴 했지만은 우리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행사, 모든 행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행사.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선언해가지고 광주시가 주도하는 행사가 됐던 아니면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행사가 됐던 이런 행사에서는 일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선언을 통해서 좀 시행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게 보여드렸던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던 광주시가 먼저 하던 그래서 광주시가 먼저 현재 시범적으로 시민 참여를 통해서 뭔가를 실천해보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현재 지금 페트병을 시범적으로 지금 공공주택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 주택까지 이제 확대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유팩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거점으로 이제 수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선 그 가까운 이제 동사무소나 그래서 관공서에 가까운데 이제 수거함을 좀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 운동을 펼쳐서 새로운 어떤 광주의 모델을 좀 만들어 보는 운동을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재활용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못하신 얘기들이 있거나 혹시 시민 여러분들께 또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과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위생과 안전을 위한 선택이 도리어 위생과 환경을 위협하는 쓰레기로 돌아오는 아이러니는 코로나와 또 다른 그늘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자 노동자의 직업병 중 하나가 손톱 곰팡이입니다. 가정에서 분리 배출했다고 다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선별되지 못한 것들은 결국 쓰레기가 되는데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40%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재질별로 일일이 선별해서 재활용품은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선별장 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만드는 방법은 첫째가 쓰레기를 아예 덜 만드는 것이고 둘째가 소비를 하더라도 제품 수명을 늘려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 셋째가 재활용입니다. 환경적 관점에서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질 소비는 줄이고 정신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환경을 위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낙선 상임이사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쓰레기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발생되는 책임자가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 개발도상국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이래 보내지는 이 악순환은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우리 광주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좀 참여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서 최대한 쓰레기 양을 좀 줄여서 그래서 이 쓰레기를 우리 스스로 광주시에서 안에서 처리하는 이런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다음 황철호 연구원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더 동의하는 부분이 쓰레기의 배출 책임은 이제 그 배출했던 지역이고요. 그게 광주고 이제 뭐 좁게 되면은 마을일 거고 개인으로도 좁아질 수 있는데 그런 이제는 다른 사람, 다른 지역이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은 분명하게 가지고 이제 분리배출이라든지 쓰레기 정책을 추진해야 될 거고 시민들도 이에 따라서 정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같이 분리배출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 자체가 지금까지는 뭐 생산, 유통, 소비, 폐기로 끝났던 거를 다시 재순환하고 자원순환할 수 있는 뭐 선형구조를 이제 순환구조로 바꾼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쓰레기는 돈이라는 관점이에요. 쓰레기를 그러니까 제품을 구입했을 때 드는 비용도 돈이었고 그리고 배출했을 때도 소비 뭐 처리되는 것도 돈이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뭐 간단한 쓰레기로 보시지 마시고 이것도 뭔가의 그 경제적인 논리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단순하게 지금까지 버렸던 쓰레기에 대한 관점을 이제는 이게 뭔가에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뭔가에 재탄생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율의 활동가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는 우리 자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쓰레기 환경 오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올바른 분리배출을 지금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합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또 아이들이 살아갈 더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의 후세가 아니라 몇 주 혹은 몇 년 뒤에 우리에게 그 여파가 닥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갈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관심과 고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